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호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싣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틱호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틱호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틱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